그녀는 내게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다. 자신이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그녀를 보며 나는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들을 본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 치밀하게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남편의 불륜설은 시작에 불과했다. 학부모 단톡방에 올라온 익명의 글, 아이 학교에 퍼진 소문, 그리고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모든 것이 정확히 3주 만에 일어났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며칠간 잠을 설친 듯한 다크서클, 그리고 가방 속에서 꺼낸 수면제 처방전. 그녀는 정말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아이가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서 말이다. 그 순간 나는 이 사건의 진짜 잔혹함을 이해했다. 누군가 한 아이의 순수함까지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부모의 불륜을 또래들과 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정교한 심리 테러였다. 그녀가 건네준 자료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학부모회 구성원 명단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몇 달 전 새로 가입한 명문대 출신의 학부모, 교육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다. 그 인물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시점과 차기 학부모 회장 선거 공고가 나온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지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권력을 위한 게임이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수준을 넘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나는 학부모회 정기 모임에 잠입했다. 새로 전학 온 학부모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학교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학부모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육 열성파들이었다. 회장인 그녀의 남편은 정말로 성실해 보였고 문제가 된 여성 총무와의 관계도 지극히 업무적이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감마저 느껴졌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명의 학부모가 계속해서 회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건성으로 들으면서도 회장의 말만큼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바로 그 명문대 출신이라는 인물이었다. 김성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40 초반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도 점잖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은 것이. 회의 중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김성훈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영학 석사 학위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회장의 예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회장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는 교묘한 전략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중에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김성훈이 여성 총무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김성훈은 계속해서 뭔가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소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김성훈은 회장과 총무 사이의 불륜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이용해 총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이 실각하면 자신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총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따로 있었다. 김성훈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흘린 한마디였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할 때라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단계별 작전이었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김성훈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치밀함이었다. 김성훈은 정말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가 수상했다. 공식적으로는 아이 교육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부정회계 혐의로 조사받다가 사표를 낸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디지털 발자취였다. 김성훈은 적어도 5개의 가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각 다른 이름과 프로필을 사용하면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봤다. 처음에는 회장을 칭찬하는 글들을 올렸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리더라고 추켜 세웠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는 조금씩 톤을 바꿨다.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총무와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들을 슬쩍슬쩍 올렸다. 가장 교묘한 것은 그의 심리전 전략이었다. 김성훈은 직접적으로 불륜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요즘 회장님과 총무님이 자주 만나시네요. 같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성훈의 목표는 단순히 학부모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의 여러 학교 학부모회를 차례로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에는 인근 5개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분석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각 학교별로 제거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학부모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을 어떻게 실각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내 의뢰인의 남편은 김성훈의 첫 번째 타겟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김성훈은 이 지역 교육계의 숨은 실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발견은 따로 있었다. 김성훈의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필요시 물리적 제거도 고려할 것. 그 옆에는 내 의뢰인의 이름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김성훈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지만 김성훈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그의 첫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그는 나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겠다고 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김성훈은 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제 이 동네에 나타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어떤 카페에서 의뢰인과 만났는지까지. 그는 나를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침착함이었다. 김성훈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을 전혀 당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해줄 관객을 만난 것처럼. 그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회장과 총무의 불륜설, 학부모 커뮤니티의 여론 조작,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 퍼진 소문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다. 김성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다단계 심리전 전략이었다. 1단계에서는 타겟을 높이 추켜 세워 주변 사람들의 질투와 경계심을 유발한다. 2단계에서는 작은 의혹들을 심어 신뢰도를 서서히 떨어뜨린다. 3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스캔들을 터뜨려 완전히 매장시킨다. 현재는 2단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곧 3단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3단계의 핵심은 바로 내 의뢰인이었다. 김성훈은 그녀를 이용해 남편의 결정적인 약점을 만들어낼 계획이었다. 계획은 이랬다. 의뢰인에게 남편의 불륜 증거라며 조작된 사진을 보내고 그녀가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김성훈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김성훈이 이 모든 것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김성은은 나에게 제안했다. 자신과 함께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런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방해한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김성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와 맞서 싸울 것인가? 나는 김성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함정의 시작이었다. 김성은은 내가 쉽게 넘어올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는 기뻐하며 나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곳에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지하 원룸에 꾸며진 그의 작업실은 마치 범죄 조직의 본부 같았다. 벽면 가득히 붙어있는 사진들, 인물 관계도, 그리고 각종 개인정보들. 이 지역 학부모들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누구와 누가 사이가 좋은지, 누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심지어 각 가정의 경제 사정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의뢰인의 코너였다. 그녀의 일상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몇 시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지, 어떤 루트로 장을 보러 다니는지, 평소 자주 가는 카페는 어디인지, 심지어 그녀가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약의 처방 내역까지 있었다. 김성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했다. 오늘 밤 그녀에게 결정타를 날릴 예정이라고. 계획은 이랬다. 조작된 사진과 함께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내용은 그녀의 남편이 총무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물론 합성 사진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그녀는 진위를 확인할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더욱 잔혹했다. 김성은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한계점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김성은은 나에게 마지막 역할을 맡겼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할 경우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해서 병원에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죽지는 않게 하되 충분히 큰 충격을 줘서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김성우는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계산과 확률의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김성훈이 놓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밤 9시 김성훈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낼 예정이었다. 나는 그 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김성훈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계획을 당장 실행에 옮길 것 같았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오후 7시 나에게는 단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김성훈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기회를 찾아야 했다. 김성훈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이미 의뢰인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가 작성되어 있었다. 조작된 사진과 함께 당신 남편의 진실을 보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김성훈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실제 사진처럼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예비 계획이었다. 만약 의뢰인이 자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2차 공격 방안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익명 제보를 해서 아이가 왕따를 당하도록 만드는 계획이었다. 부모의 스캔들이 아이에게까지 피해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훈이 돌아오자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나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 자신의 계획에 완전히 동참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의도였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그 즉시 김성훈이 직접 문자를 보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받아든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나는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김성훈이 준비한 내용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성훈은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나는 들켰다. 김성우는 차갑게 말했다. 나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그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의뢰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남편의 이메일 주소로 조작된 사진을 보낸 것이다. 마치 그녀가 남편의 불륜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김성우는 남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집에 빨리 가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조작된 사진을 보고 절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타이밍을 맞춘 것이었다. 김성우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들 부부는 서로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설령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다. 김성훈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김성훈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를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동시에 제보한 것이다. 김성훈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 가짜 계정들의 활동 내역,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심리 조작의 전 과정,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내가 몰래 녹음한 김성훈의 자백도 함께. 오후 8시 30분 경찰이 김성훈의 작업실에 도착했다. 김성훈은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6개월간 쌓아올린 그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성훈의 범죄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전국 5개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학부모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상인회 등 소규모 커뮤니티의 권력 구조를 조작하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다. 각 지역에서 그는 다른 신분으로 활동했다. 어떤 곳에서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목표는 항상 같았다. 기존 권력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성공 사례들이었다. 이전 지역에서 그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김성훈은 그것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기록해 놓았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성훈의 진짜 정체도 밝혀졌다. 그는 대기업에서 쫓겨난 것이 맞았지만 단순한 부정회계가 아니라 동료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심리 조작 때문이었다. 회사 내 파벌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 의뢰인과 그녀의 남편은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내가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김성훈의 마지막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들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학부모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김성훈이 모든 것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김성훈에게 넘어가서 회장 부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의뢰인에게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김성훈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컴퓨터 관련 범죄까지. 하지만 그가 받을 가장 큰 처벌은 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조작해온 모든 관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나는 다시 그 카페에서 의뢰인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손톱을 물어뜯던 습관도 사라졌고 다크서클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사람을 비틀어 놓을 수 있는지도. 김성훈은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사회적 매장이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조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는 다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학부모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익명의 제보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계속해서 학부모회장을 맡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과했고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주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의뢰인의 아이가 보인 변화였다. 처음에는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았던 아이가 결국에는 부모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더 강해졌다.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김성훈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작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때로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가정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나는 우민이다. 이름이 없는 자. 하지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도울 수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조작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실을 찾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구독하고 탐정수첩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